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 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가자! 은하 씨. 네. 은하 씨도 대한민국에 오고 나서 정말 뭐 해외여행 가야지 하고 떠나본 적이 있죠? 떠나본 적 여러 번 되죠. 처음에 어때요, 기분이? 이게 사실 여권이라는 게 있어야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여권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신의 영역에 가까워요. 출신 성분 좋고 뭔가 상위 1%에 되는 사람들만 여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금역군 같은 사람이나 유학 갈 때나 여권 가지고 가죠. 그렇죠. 저는 탄광 광부의 딸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 왔는데 여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뗐는데 이 여권을 받으니까 마치 제가 촬영에 독하라도 된 듯한 그렇게 만든 여권으로 탈북 12년 만에 태국에 갔어요. 근데 이게 주머니에 다 들어가면 보이지 않을까 봐 살짝 이게 얹혀놓는 거 있잖아요. 분실하면 어떡하려고.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 바라보는 눈빛에 정말 왠지 알것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딱 1년 만에 중국으로 엄마 만나러 간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잠깐 탈북을 하셔가지고 용인에서 만났는데 그 여권을 들고 딱 1년 만에 가는데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1년 전 제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올 때는 정말 검문당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딱 여권을 들고 가는데 아니 검문을 안 해요. 기분 나쁘겠어요. 검문을 했으면 좋겠는 거야. 보여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 이제. 그러니까 그 검문하는 사람들도 여권 없는 사람만 해. 근데 언니가 되게 북한에서는 상위 1%만 여권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위 1%도 해외 나가면 자기 여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탈북할까봐 여권을 가지고 나가서 해외 나가자마자 그 담당 버연한테 반납을 했다가 또 저국으로 돌아갈 때 그걸 받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 경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몇 년 살면서도 여권을 그냥 받을 때만 보고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탈북을 할 때 여권이 버연한테 있어서 여권이 없이 탈북을 했었어요. 저는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해외에 나갈 때 여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건 몰랐어요. 그 자체가. 그러면 궁금한 거 있어요. 네. 한국에 와서 네. 해외여행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미국 가봤습니다. 미국 가봤습니다. 나못 가봤어. 그래서 북한에서 그 교육을 미국 놈 양코백이 그리고 청강수로 소년의 이마를 지져넣는 놈들 막 이런데 생각보다 젠틀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르는 사람들 뭐 아침에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하이파이브 손 내밀면 하이파이브 해주고. 진짜 그런 걸 해? 예. 그래가지고 이거 교육 내용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좋아했어요. 코 나온 거는 똑같았어요. 그 패턴. 코 나온 것만 맞아. 자, 오늘 남북 역사의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이만갑 시크릿 코드. 오늘 소개할 사건은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던 엘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한복판에서 후련히 사라집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실종 사건,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되게 선하게 생겼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진짜 좋지. 오슬로 시내에서 발견된 그의 여행 가방. 평범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사가 노르웨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증발이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의 진실 궁금하시죠? 네. 유일하게 남겨진 증거물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 이 증거물품은 항상 그 장갑을 끼고 만들어야 어디서? 그렇죠. 지금 같이. 그걸 많다. 네. 지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 바로 이 가방입니다.
실물 아니겠지. 그냥 뭐 재현한 거겠지. 네, 재현입니다. 근데 장갑을 왜 껴? 장갑 재현하는 거지. 네, 지금 재현해야 되니까. 네. 그때 사실 실종 당시 버스에 두고 내린 가방입니다. 야,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일단 라디오. 라디오. 여행을 가는데 라디오로 가서. 아, 저 이거 카메라. 옷. 옷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여권. 당시 여권이네. 진짜. 관용 여권이라고. 색깔이 색깔이 다르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단서가 있는지 김진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장갑? 장갑 유로 스스로 왜한 거야? 제가 꺼내놓는 소대님이 말하셨어. 장갑 주세요. 장갑 주세요. 한쪽만 주세요. 예. 한쪽만 주세요. 김진 기자님이 많이 하셔가지고. 뭘 많이? 한쪽만 주세요. 당시가 1979년이었습니다. 네. 그때 70년대 후반으로 우리가 이동을 해볼게요. 동유럽도 아니고 북유럽에서 유럽. 대한민국 국민이 실종이 된다. 희대의 미스테리한 사건이고 앞서서 우리 종민 씨가 잘 단서들을 꺼내줬듯이 실마리는 이 마지막 현장에 남은 단서에서부터 추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증거 물품 중에서 자 저는 여권에 제일 먼저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권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도여고의 지리 교사 선생님이셨습니다. 휴가를 맞아서 노르웨이로 이동을 했다는 게 여권에는 동선이 찍혀 있죠. 노르웨이 도장하고 그러겠지. 1979년 4월 16일 밤 9시 50분 그것도 오슬로의 한 시내버스 안에 이 가방을 남긴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일단 단서만 두고 추측을 해보자면은 실수로 버스에 이 가방을 두고 내렸거나 가방을 두고 내릴 정도로 다급한 일이 생겼거나 그렇죠. 혹은 고상문 씨를 노리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거나 그렇지. 자, 오늘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슈니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기자 출신이시고요. 기자 시절 특종 독수리. 특종 독수리요? 그 앵커 출신이시고요. 현재 국회의원이십니다. 화려하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을 모셨습니다. 화려하시네요.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오랜만이시죠?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2008년에 무릎팍도사에 한번 오래돼서 폭망했죠. 몇 년 만인 거예요? 13년, 14년 만. 네. 이게 제가 상임위도 또 대정부 질문에서도 뭐 장관이나 총리 나와서 비판하라면 하겠는데 지금은 이게 입이 잘 떨어지질 않네요. 적응이 안 돼서. 아이, 별 말씀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아니, 처음에는 채널A에서 연락이 오셨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총장 아직 안 들어온다 그렇게 답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28년 전 일로 좀 여쭙고 싶다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8년 전에 뭘 약간 좀 긴장을 했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작가님이 전화 오셔서 네. 정확하게 고상문 씨 사건을 제가 취재한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저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얘기가 있다고 얘기하셔서 네.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아무튼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까마득한 기자 후배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이만갑 제작진의 실력이 네. 기자가 당신 28년 전에 뭐 취재했었지? 당신 뭐 보도했는지 맞아요. 알아? 라고 누가 따져 물으면 따져 물은 적을 받은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러네. 그 항상 이 취재를 해보셨지 취재 당해보신 적은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작가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취재한 것도 제가 이런 것도 취재했나요? 했더니 그때 매뉴얼불도 어떻게 리포트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잠깐 취재를 해봤는데 지존파 네. 연쇄살인 사건 네, 최초 보도. 네. 지존파 연쇄 그거요? 네, 그걸 최초 보도하셨고요. 그리고 상품백화점 붕괴 당시 예. 그때 이제 비하인드를 특종 보도 하셨었고 너무 아픈 사건. 95년.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맞춰 고쳐주시는 특징이 있다. 그 나무 위키에 나오는 건데. 그 나무 위키에 나오는 건데. 에이 어디서 나와? 제가 지금 방송에
시제가 뭔지 몰라? 근데 한편으로는 기자로서는 특종이 보람되기도 하지만 네. 이게 빛과 그림자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오늘도 고상문 씨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올까 말까 사실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담담하게 봤던 거, 들었던 거 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79년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대한민국 교사 고상문의 실종 사건. 이렇다 할 단서가 없어가지고요. 일단 수사가 미궁에 빠지는데 그가 실종 2달 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어디서 모습을 드러냈냐? 실종된 지 76일째. 1979년 6월 30일. 증발했던 고상문 씨가 TV에 등장합니다. TV요? 예? 어떤 방송이었냐? K본부, M본부, 채널 A가 아니라 북한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북한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내 아빠,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조선중앙TV에 등장을 해가지고 더욱더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데 무슨 발언을 했냐면 내가 고상문이 직접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자진 입국을 했다 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와, 아니,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가르치다가 이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이 삶을 포기하고 북한으로 갔다가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자, 갑자기. 어찌됐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월북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당시 고상문 씨의 모습을 함께 쭉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고상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서 고상문 교사가 실종되고 남긴 마지막 단서 그 가방에서도 제가 여권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권의 색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자주색 붉은 여권이었어요. 이 관용 여권에 바로 고상문 선생님의 화려한 스펙이 담겨 있는데 일단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했어요. 무항여고를 거쳐서 수도여고에서도 지리교사로 근무했는데 교편 생활과 대학원 연구 생활을 병행을 합니다. 대단한 게 지리 연구에 대한 논문을 작성했고 이 논문으로 서울시 교육감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여권 색깔이 자주색인지가 나오는데 정부가 주관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자그마치 수석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아닌지. 1년 과정으로 네덜란드 국제훈련센터 지질연구소로 소위 국비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이 아니네. 그렇죠. 연수죠. 네덜란드에서 연수를 하는 중에 일주일 휴가를 받아요. 그래서 일주일 휴가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던 끝에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가자라고 계획하고 그 여행지가 바로 실종됐던 노르웨이였던 거죠. 노르웨이 동료들도 있었는데. 그 유학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막 가잖아요. 네. 네. 자기가 돈을 내서 갈 수 있는 유학을 갈 수 있게끔 살게 된 게 90년대 초반. 그 전에는 유학을 가려면은 그러니까 집이 정말 부자거나 아니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국비 장학생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후자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비 유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번도 국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꿈에서라도. 놀랍지 않은데요. 정도 상상이 되지 않나? 우리 성킨 교수님은 4년간 장학금 면제였어요. 장학금 면제. 그 정도로 뭐 장학금 전액 면제. 전액 면제. 장학금 면제. 좀 합시다. 자, 다음 얘기. 국가의 국비 유학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비 유학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생긴 게 1977년도예요. 그러니까 12명이 이제 시범 케이스로 갔는데 네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학생에 관련된 법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학생에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진 게 1979년도거든요. 바로 고상문 씨가 국비 유학을 떠났던 그 해예요. 첫 케이스네. 그러니까 거의 국비 유학생으로서 처음으로 나라를 떠난 첫 번째 케이스라고 봐야 되죠. 북한은 50년대부터 유학 보냈죠. 계속 유학을 뭐 러시아에 보내고 네, 동독권 나라들에 보내고 보냈습니다. 막 그랬으니까. 유학도 이제 북한이 보내고 그 당시에 제가 특징을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최은희 신상옥 선생님이 납치됐을 때가 78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 있는 엘리트 인재를 납치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 네. 특히 이분이 일명 가방끈이 긴 분이잖아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북한에 데려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추론은 가능하지 않을까. 워낙 북한이 땅도 척박하고 기후가 황량하잖아요. 이게 김장 문제 알고 뽑아보면 이게 알타리무 같을 정도로 안 좋으니까 이 착황에 대한 여건을 고려해서 좀
농업이나 또 지질학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상문 씨가 실종될 당시에 신혼 15개월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와이프는 임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희 결혼 사진. 이 남편이 유학 갈 당시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저는 출산한 그 아이 아빠라면 아이의 얼굴이 정말 궁금했을 것 같아요. 부모가 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아이를 안 보고 북한으로 월북했다라는 거는 조금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홀로 해외 유학을 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뭐 유학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컸으니까 가능한 거지. 당시니까 가능했던 거야. 아이고 사진 보니까 그냥 사랑이 넘친다. 너무 사랑스럽게. 딱 신혼이네. 고상문 씨의 이 엽서가 뉴스에 공개됐을 때 네.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눈물로 아파했었어요. 왜냐하면 절절한 사연을 부인에게 보냈었고 외무부 기자실로 찾아오셔서 통곡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냈던 엽서 그리고 남편이 보냈던 편지를 기자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꼭 찾아달라고 내 남편은 월북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얼마나 보낸 거예요? 아마 한 100통 넘게 보내셨어요. 사랑꾼이시네. 진짜 사랑. 그러니까 꾸준히 연수 생활 이야기도 전해주시고요. 또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을 꾸준히 전달하셨던. 네, 그래서 제가 엽서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래. 그때 엽서를 이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제나 내 걱정을 하는 당신께 감사하오. 사실 당신이 늘 보고 싶고 그래서 실컷 울기도 한다오. 밤이 깊은 시간입니다. 사전 예고 없이 전화해서 좀 놀랐겠소. 미안하오.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랬다오. 이제는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됐을 때 이제 보낸 엽서예요. 아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당신의 살결을 닮았다니 잘 됐구려. 매일 아기가 울고 할 텐데 잠도 잘 자고 생김새도 나를 닮았다니 똑똑하고 귀여운 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구려. 잘 있었소? 현미도 어머님 아버님도 안녕하신지 현미 잘 크는지 궁금하오. 당신의 김치찌개 미역국 불고기 등이 생각나는구려. 어제 백화점에서 당신의 반코트 예쁘장한 걸 하나 봐놨소. 당신이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늘 지낸다오. 생각으로. 이게 사랑도 사랑인데 지금 되게 미안해 사람이. 그러니까 나 혼자 와 있어서 되게 미안해. 네, 느껴져요. 저는 김치찌개, 뭐 미역국, 불고기 다 들고 그냥 남편한테로 사실 갈 것 같아요. 내가 네. 근데 이게 그 당시 그 당시에 그렇지. 그 당시에는 갈 수가 없지. 왜냐하면 해외여행 자유화가 아니었고 근데 이게 그 남편이 너무 애절한 게 와이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쁘장한 코트를 하나 받았다라는 그 구절이 저는 와이프한테 다시 돌아올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옷도 봐놓지 않았을까. 그 나를 닮았다니 그 아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온 그 딸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걸 구절구절에 애처가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아빠가 자기 스스로 갔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저는 다른 것보다 좀 존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약간 존중하는 그런 말투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이런 고상문 선생님,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 희대 로맨티스트이자 대한민국 정부가 선택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자진 월북할 리가 없다. 우리가 한참 지난 뒤에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해도 지금 현장에서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북한 TV에서 자진 월북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고상문 씨 아내와 어린 딸이 그 소식을 믿었겠습니까? 전혀 믿지 않는 분위기였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의문은 바로 이겁니다. 자진 월북했다는 사람이 북한 말대로라면 왜 시내버스에 이 같은 가방과 왜 이 같은 여권을 시내버스에 남겨뒀을까? 자, 우리 외교부는 당일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 같은 단서들과 또 현지 당국의 경찰 조사 정보 등을 퍼즐을 맞춰서 유력한 시나리오를 그려냅니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의 중심부. 여행 일정을 마친 고상문은 숙소로 돌아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50분경 목적지에 도착한 고상문.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행 가방을 버스 안에 두고 내린 것. 엎친 데 덮친 격. 가방 안에 들어있던 여권까지 잃어버린 상황. 그러나 야속하게도 버스는 이미 떠나버리고 고민하던 고상문의 선택, 바로 택시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뒤따라 가려던 걸까요? 그가 택시기사에게 말한 목적지는 이곳이었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가 급선무라고 생각한 고상문. 버스를 쫓는 대신 대사관 앞에 도착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걸까요? 그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그의 운명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그의 운명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고상문이 들어간 대사관. 그 건물 위에는 태극기가 아닌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었던 것. 그가 찾아간 곳은 한국 대사관이 아니라 북한 대사관이었습니다. 고상문을 현장에서 억류한 뒤 강제로 북한으로 보냈을 거라는 우리 외교부의 추측.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택시기사가 왜 북한 대사관 앞에 내려줬을까요? 일단은 이게 다 지금 추측이잖아요.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고상문 씨가 택시기사에게 Korean Embassy라고 얘기했는데 그 코리아 앞에 사우스하고 노프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곧장 북한 대사관 앞으로 가지 않았을까. 저희가 베트남 가족이. 이제 하노이에 도착했는데 이제 브로커가 저희를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하노이에 딱 내려주면서 무조건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가 저랑 저희 언니 손을 잡고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아빠가 갑자기 눈빛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가 이러는 거예요. 왜 아빠가 이러지 하면서 그냥 아빠 말 듣고 나오면서 봤는데 건물 위에 인공기가 휘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에 초상기장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헷갈릴 수 있는 게 한국 대사관이랑 북한 대사관이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어휴, 야, 이거 군복 버렸니? 저거 김일 저거 찾 어디 군복 봐봐. 누나 어머 이거 북한 대사관 아니야 이거? 어머, 맞네. 저거, 어머, 공화국기 걸려져 있네, 언니. 좀 많네. 근데 운하 씨네처럼 탈북민들이 꽤 저런 사례들이 많아요. 택시기사한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죠. 그냥 바디랭귀지로 코리아 쭉쭉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아는 그냥 대사관 그냥 저기 코리아니까 거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제가 아는 분도 거기 또 갔는데 시그나 좋다라고 태극기까지 들고 갔는데 또 태극기 들고 왔어요? 태극기 들고? 태극기를 들고 네, 태극기를 들고 딱 봤는데 인공기가 있죠. 그래가지고 막 소스라쳐가지고 막 도망나와야지. 무조건 도망가야지. 그런 사례들 꽤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반대였어요. 북한 사람으로서 그 베이징에 북한 식당 실습을 하러 평양간이라는 곳에 나갔는데 택시기사분한테 커리안 엠바사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세워준 거예요. 그때 북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때 저희는 북한에서 교육받기를 해외 나가면 남조선에서 너희를 납치해 간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납치된다 하면서 우리 어려 반대로 도망을 쳤었어요. 납치된다고. 그때 들어갔으면 편하게 나왔을 거야. 그때 들어갔어야 돼. 제가 1988년도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여행 자유화 이전이에요. 그래서 반공 연수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반공 연수를 받고 반공 연수증을 가지고 광화문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 여권과에 가야지 여권이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도 외교부에 가서 맞아. 해외 나가기 전에 우리도 4주 그렇지. 정도 교육을 받고요. 사주라고. 납치에 어떻게 대응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교육을 받고. 국회 공작원 접근 시 대처 방법 이렇게 이제 그 교육을 받았는데 기억나는 게 북한 말을 쓰는 사람이 접근하면은
일단 대화를 섞지 말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중국과도 미소교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중공이었었죠. 그러니까 중공 유학생들과도 이야기를 섞지 말고 특히 노르웨이 같이 남북한 동시 수교국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이제 영사 업무를 보기 위해 가지고 대사관 또는 이제 영사관에 갈 때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지도 말라고 해요. 그럼 헷갈린다고. 헷갈리니까. 아예 그냥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하고 들어가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인공기가 달려 있는지 태극기가 달려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노르웨이에 북한 대사관이 있었다는 거죠. 있을 것 같아요.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노르웨이랑 굉장히 관계가 좋아서 1991년도까지 그 북한 공사관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철수를 했죠, 이제. 전 유럽이 네.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어떤 뭐 테러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거는 진짜 그건 얼마 되지 않은 것이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6.8혁명 있었잖아요. 프랑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 거쳐서 전 유럽이 지금 6.8혁명의 자장권 안에 있던 한 상황이고 대한체제로서의 사회주의가 굉장히 각광받던 시기란 말이에요. 북한은 절대 어떤 꺼려지는 국가가 이 당시에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인식이 지금이랑 달랐다는 거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만약 제가 이제 북한 공작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최적의 납치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게 왜냐면은 왜요? 지금도 그렇지만 노르웨이는 그 유럽연합, 그 당시 유럽 공동체죠. 그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방과 동구권의 약간 그 등거리 외교라고 하죠.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다가 그 당시 남북한 동시 대사관, 공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마음만 먹으면 시도가 가능했었겠죠. 어쨌든 결과로는 그냥 택시 잘못 타서 들어갔다. 걸로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이후에 기자들끼리 취재를 했을 때 굉장히 이 부분에 격론이 있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왜냐하면 노르웨이에서 한국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노르웨이에서 나갈 때는 도장이 찍히지 않았잖아요. 그런 여권이 없으니까요. 그럼 위조해서 그 여권을 들고 이 사람을 데리고 북한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미국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김은혜 기자님이었던 기자님은. 아니면 김은혜 기자님이었던 기자님이요? 오늘은 아니 의원님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 당시 기자로 느껴져요. 오늘은 말투도 약간 정치인 김은혜 의원하고 달라요. 그럼 편하게 아예 국회 배지 떼고 하시죠. 계급장. 계급장. 자 이러고 나면은 이 사람하고 우리 한번 대화를 하게 해달라. 우리 정부에서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중앙TV에 이 고상문 씨가 등장을 한 이후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한테 고상문 씨랑 직접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북한 당국이 당연히 거절을 하죠. 늘 그래왔던 대로 우리가 끌고 오고 나면 납치하거나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북한에 들어온 자진 입국자다. 북한으로 들어올 때는 가방을 분실했고 여권 분실 확인 증명서를 가지고 북한 대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들과 논의할 게 없다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당시 노르웨이 경찰 당국도 수사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2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고상문 씨가 노르웨이를 여행할 때 한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에 숙박계를 쓰잖아요. 근데 그때 숙박계에 적혀 있는 내용이 뭔가 이상해요. 숙박계에 출생지가 평양. 그리고 국적은 노스코리아. 북한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국가수에서 필적 감정. 그렇지. 숙박계 그거 못 믿겠다. 서명 가져와라 해서 친필 대조 필적 감정을 했는데 친필이라고 판명됐습니다. 그래요? 친필이라고 판명됐습니다. 그래요? 희한하다. 아니 그러면 이만가 가방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게 우연의 실수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북한에 그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거다니까요. 굉장히 예리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당시에 추정한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이었고 거기에서 해명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숙박계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이전부터 미행을 하거나 위협을 했다면 앞서서 우리가 아까 가방 봤잖아요. 그 가방을 단순히 분실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 버스에 남긴 가방에서 종민 씨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가방의 옆 주머니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우와, 뭐 또 있어. 우와, 뭐 또 있어. 뭔가 하나씩 놓치다. 저 진짜 몰랐네. 당황했어. 당황하셨어요? 가방 옆에 두 개인데 가방도 열어가지고. 잠깐만, 이거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또 있어요? 엽서네. 엽서. 자, 엽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아내에게 스웨덴에서 쓰는 엽서입니다.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궁금하오. 오늘은 스웨덴의 한인무역회사 사장과 점심을 같이 했소. 내일은 노르웨이로 갑니다.
여행을 좀 더 할 예정입니다. 1979년 4월 15일. 하루 전날? 4월 15일이요. 자, 이 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상한 거 느끼셨습니까? 저는 느꼈어요. 어떤 겁니까? 이 무역 사장님 누구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정보당국하고 스웨덴 한국 대사관이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4월 15일 실종되기 하루 전날 스웨덴에서 쓴 엽서라고 하면서 한인 무역회사 사장과 점심을 같이 했다라고 고상문 선생님이 썼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의 한인 무역회사 사장님들을 우리 당국이 다 만납니다. 다 탐문 조사를 했는데 고상문 씨를 만났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아니에요. 어머, 이때부터.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고 지금에도 의문스러웠던 게 고상문 선생님이 같이 점심 먹었다는 그 한인 무역회사 사장이 어쩌면 북한의 요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대부분 납북될 때 이런 방식을 취하잖아요. 이와 유사한 수법이 신상욱 감독님, 그러니까. 최은희 배우가 납북될 때 특히 최은희 씨가 납북될 때 그 지역에 있는 영화 한인 관계자들이랑 저녁을 맞아, 그랬잖아. 그 전에 나는 여기 동포다, 영화 관계자다라고 만난 접근한 북한 요원에게 의해서 납북이 되거든요. 이상희 씨죠.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수사 주체가 영토상 봤을 때는 노르웨이에서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노르웨이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이 고상문 씨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수일 내에. 그래가지고 수사를 중단시켜버립니다. 근데 이런 식의 수사는 너무 많은 음모론만 남기기 딱 그러니까, 좋은 네. 그런 종류의 수사에 봐봐요. 지금 사람이 실종이 됐는데 근데 숲밖에를 2개월 만에 찾아서 이걸 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개월 만에 없는 또 거지. 써 있는 거는 북한. 그러니까. 평양이죠. 그럼 당연히 음모론이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이제 고숙밖에를 또 노르웨이 경찰 당국이 주요 증거를 발표하니까 의구심이 더 가해지는 거고, 만약에 이런 의문점들을 종합해 본다면 어쩌면 고상문 선생님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스웨덴 한인 무역회사를 만났다라는 엽서까지 가방에 넣고서 그 가방을 어쩌면 일부러 버스에 넣어둔 건 아닐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유추를 해봐요. 엽서까지 다. 가능한 생각이지. 그 당시 이제 저희 기자들이 다시 복귀를 해봤을 때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이 부분에 있었어요. 최은희 신상욱 선생님 납치할 때도 그렇지만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접근을 했거든요. 납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잦은 월북, 즉 의거 월북을 한 거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준 게 아니냐, 북한에서. 그리고 그 뒤에 이분이 북한에서 당하는 그 행적을 보면 이게 반드시 월북일까? 라는 의문점을 남기게 하는 그런 기록들이 꽤 나와요. 다만 저는 섭섭한 건 그 당시에 우리가 반공이 국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게 납북된 것 같다라고 하면 월북이라고 낙인 안 찍어도 되는데 당시에 북한을 적대국으로 몰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공의 적을 북한으로 만든 게 아니냐. 그래서 월북했다고 하고 그 가족들이 고초를 당하게 했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모순적인 게 대외적으로는 이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납북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가족들은 또 대내적으로는 가족들한테는 당신 남편 말이야 월북했어. 맞아요. 자기네 책임 모면하려고. 참 묘한 게 아까 분명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때 지금 나는 스웨덴에 있는데 나는 어떤 무역회사 사장을 만난다. 그럼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듣고 이때부터 이 사람은 나는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걸 흔적으로 남겨놓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걸 좀 올인해가지고 뭔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기에는 시점이 되게 애매하네요. 그때가 4월에 실종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분이 갑자기 2달 후에 6월에 북한 TV에 나타난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이게 월북이야 아니면은 정말 납북이야. 뭐 헷갈리는 판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납북됐다는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사실은 이게 분단의 희생양이죠. 한편으로는 뭐 납북이다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향해서는 월북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우리 정부 스스로 가고 있던 판이에요. 그러던 사이에 또 10월에 그러니까 12.6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때구나. 제주도를 제공한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니까 그때가 딱 터지면서 모든 이슈가 글로 빨려 들어가면서 사실은 저도 이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인데 많이 들었을 텐데 왜냐하면 그때는 방공 교육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여튼 건수만 있으면 막 떠들었는데 이건 이게 큰 기억이 없어요. 잊혀진 묻혀버린 있었어요. 그냥 묻혀버린 거죠. 네. 자, 이제 이게 79년도의 일이고요. 그로부터 3년 후 대한민국 외교부는 북한의 거부 조치로 고상문 귀국 전망 없음을 공식화하면서 아예 사건의 조사 자체를 종결시킵니다. 와, 아니 그러면은 더 이상 수사를 안 하면은 갑자기 이제 딸하고 이제 뭐 가족을 잃은 가족들은 어떻게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총망받는 지리학계 교사고요. 그리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로맨티스트. 그리고 얼마든지 더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유학까지 보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15년 후 북한에서 다시 고상문 씨의 소식이 들려. 반전이다. 그때가 이제 94년 7월 30일이에요. 토요일이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사회부에 있었는데 유엔 이제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라고 하는 곳에서 북한에 관한 자료를 발표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정치범 수용소의 수용자 명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문고라는 이름이 있는데 저희 부장님이 이게 혹시 그 고상문 씨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찾아봐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셨죠. 그래서 이 고상문 씨를 우리 부장님이 왜 이렇게 기억을 잘했냐면 70년대에 그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산악인 이름이 고상돈 씨가 있었어요. 최초 에베레스트 정도. 맞아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기억하시면 전화번호부 그 노란 책 두터운 거 있죠? 그다음부터 고상문 씨의 부인과 세대주로 추정될 만한 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전화번호로 찾았구나. 계속. 아니, 정명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그때는 이제 구글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 사회부 경찰 기자가 한 서너 명이 고상문 씨 이름 또는 고상문 씨 부인 되시는 분 또 고상문 씨의 부인의 어머니 되시는 분까지 다 이름을 찾았는데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혹시나 79년에 실종됐던 분의 가족 주소가 맞는지 했을 때 남가자동의 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서대문구 남가자동. 만약에 그쪽에 대답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안 하면 직접 갑니다. 그래서 그 집을 문을 두드렸는데 저를 맞이하신 분이 저는 그냥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생이 아니고 고상문 씨 부인 조복희 씨였던 거죠. 그러니까 워낙 월북자 가족이래라는 그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도 냉랭했고 또 부모님도 알아놓으시고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고 그때는 동토의 왕국이라 불렸던 때였잖아요. 북한도. 그러면 그곳에 협력한 자라고 하는 본래가 이분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마르시고 힘드신 상태였어요. 얼마나 억울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분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뒤에서 유복자였던 따님이 언니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왜 우리 집에 다시 찾아와서 지금까지 꾹 참고 살아왔는데 언제부터 언니가 우리 집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줬다고. 어려운 상황이다. 나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가슴에 멍이 들어있을 나는 테니까. 기자를 그냥 엉덩이를 팡 차가지고 내쫓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포기를 안 한 건 어머니였어요. 조복희 씨가 따님에게 그래도 마지막 기회니까 우리 한번 용기를 내보자. 아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자 해서 조복희 씨가 그 새벽에 M본부로 가게 됩니다. 고 씨의 가족들은 어제 소식에 접하고 3번 크게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고 씨를 그리며 지낸 세월이 한스러워 울었고 월북이라는 누명 때문에 당한 피해가 서러워서 울었고 앞으로 고 씨를 다시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오신. 고 씨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인 조복희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사기관에 불려나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너무 마르셨다. 일생을 어떻게 버티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담하게 어떻게 몇 년을 갔다. 그럼 똑같은 말을 매일 했어요. 조 씨의 친구들은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친구
친구들이 나를 좀 이렇게 상대 안 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좀 이렇게 침묵해 가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무시하고. 백방으로 탄원서는 냈지만 결국 가족 앞에 날라온 답장은 송환 노력 포기.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려니 했는데 너무 야박하게 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섭섭했어요. 처음에는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조 씨는 기약도 할 수 없는 만남을 기다리며 딸 현미 양을 혼자 어렵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낳아서 잘 키우자 그 생각밖에 없었죠. 눈빛에 힘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나라도 잘 키우자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죠. 고 씨의 노부모는 행여 아들이 돌아올까 이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얼른 돌아오나서 엄마 아버지 보고 싶고 보고 죽어요. 아이고. 그 아이야 눈을 안고 죽고 왔어요. 의원이. 아이고. 야, 지금 너무 답답하다. 얼마나 지금. 근데 뉴스 보니까 감정이 되게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답답하면서도 지금까지 억울했던 거에 한 100이면은 그중에 그래도 한 10 정도는 저 순간 좀 풀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남편분을 찾았다고 하니까 그 눈빛에 생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립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탈진했고 좌절했고 지치셨고 15년이잖아요. 15년이잖아요. 15년이죠. 왜냐면 그로 인해서 당했던 그 고초가 다시 반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5년 만에 주목을 받게 된 고상문 납북 사건 이후에 사회적 분위기도 고상문 송환 운동으로 바뀌어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뉴스가 나간 다음에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접시자사를 포함해서 들불이 번지듯이 많은 분들이 송환운동에 참가해 주셨고요. 김영삼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제 당시에 고상문 씨를 포함해서 납북된 분들 송환에 총력을 다하라고 전 내각에 지시를 내릴 정도였으니까요. 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고상문 씨 등 일부 인사가 강제로 납북돼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돼 있다는 국제사면위원회의 발표에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외무부와 통일원 등 관계부처는 북한 그리고 우방들과의 교섭 채널을 총동원해서 이들이 빠른 시일 안에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6.25 이후 현재까지 납북자 수는 고상문 씨를 포함해 모두 44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고 씨의 경우처럼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 작업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가 몇 년도? 94년도요? 94년도. 5년 뒤니까. 근데 이게 몇 월이에요? 기억나세요? 여름이죠. 그러니까 7월 30일에 저희가 뉴스를 처음 보도했으니까 8월이었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면 김일성 사망이 7월 8일입니다. 7월 8일이었고 그 이후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또 이 사건이 어떻게 나갔어요. 근데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안 나갔으면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이분들 어떻게 그냥 너무 억울하게 그냥 이건 제 기자 후배 입장에서 제가 좀 대변해 드릴게요. 본인 일이라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하실 수 있어서 김은혜 당시 기자 선배가 했던 이 보도는 정말로 대단했던 보도였어요. 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을 과연 우리 기자들이, 우리 언론이 어떤 역할을 그 시대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이 국가라는 것도 정부라는 것도 시민사회의 힘으로 국민의 어떤 니즈가 있어야 송환이든 아니면 뭐 북한에게 따지든 멱살을 잡든 요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에너지원, 원동력을 당시 김은혜 기자의 이 보도가 만들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요. 송환운동이 커지자 북한에서는 눈에 가시처럼 이거는 정말 싫은 거예요. 그때 북한에서 의외의 입장문을 하나 냅니다. 진짜? 갑자기? 남조선은 평양 주변 승어리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느니 거기에 고상문이 수감되어 있다느니 하는 것과 같은 허위 모략 자료를 꾸며냈다. 고상문은 남조선에서 더 이상 살려야 살 수 없어 해외에 나간 기회를 이용하여 공화국의 품을 찾아온 사람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모든 인권단체와 기구들이 세계 최악의 상태에 있는 남조선 인권 문제에 신중한 주먹을 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근데 저는 읽으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게 94년도 8월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김일성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상태고 96년도부터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지만 93년도부터 이미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작할 때. 예,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지주제, 개주제 돼가지고. 예. 도저히 우리 남한의 인권을 타령하는 게 너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평양 승어리라는 것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어요. 평양이요? 네. 근데 승어리는 평양의 외곽에 있는 것이고 산골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북한 내에 있는 수용소들 중에서 제일 범은 더 심하고 여기는 정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는 없는 나올 수는 거. 없다. 그리고 김부자의 사면이 있지 않고서는 살아서 나오기 힘든 것이죠. 그 신상욱 감독님이 여기서 4년, 5년을 사셨어요. 여기에요? 사셨어요. 여기에요? 본인 입으로는 거기 이제 보이브 6호 수용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다. 그 2000년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여기서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그 간병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상욱 감독님의 말에 따르면 회고록도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기자회견, 조선중앙TV에서 했던 기자회견은 봤대요. 남한에서 한 명이 뭐 지리교사가 했는데 이 지금 그 승월이 6호 수용소에 있을 때 옆방이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 간첩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수용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쪽 간첩인 거지. 우리나라에서 보낸 간첩이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 본인이. 간첩이.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방에 있었던 그 죄수죠. 중정 그 간첩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고상문 씨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와 있다고. 근데 그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대. 고상문이라고. 근데 신 감독이 멈칫한 게 뭐냐면 옆에 이제 중정 간첩이라고 온 사람이잖아요. 옆방에. 근데 내가 분명히 조선중앙TV로 봤던 고상문의 모습과 이 중정 간첩이 묘사했던 고상문의 모습이 달랐대요, 이게요. 어머. 왜요? 그 어떻게 느꼈냐면 순간 아차. 나를 감시하려고 옆에 붙여놨던 또 다른 스파이의 또 스파이구나. 그때부터 말 조심하기 시작했다고. 가짜? 가짜 간첩. 신감독 그 감시하라고. 역으로 이 사람이 제대로 혁명아 저게 사상개조가 됐는지를 그걸 알려고 슬쩍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똑똑하네. 어쨌든 고상문 씨 아내는 사실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뭐 신기하다 뭐하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때 고상문 씨의 부인분이 사투를 벌였다고 생각해요. 마음도 체력도 바닥이 난 상태에서 그래도 남편을 볼 수 있다는 마지막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위해서 본인이 편지를 써요. 저십자사를 통해서 북한에 보내달라고. 15년 만에 처음 남편을 위해 쓴 편지죠. 현미 아빠 보세요. 마지막 그린 엽서에 하루빨리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자상한 당신이 납북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청천벽이 아직도 내 머리에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중년 여인이 된 조복희 씨가 못다한 얘기를 남편에게 띄웠습니다. 기나긴 기다림에 지쳐 눈물도 말라버렸지만 고상문 씨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싶은 딸의 간절한 사연은 오늘 조 씨의 애절한 호소와 함께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됐습니다. 신이 우리의 결합을 도와줄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세 식구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지난 15년 기다림의 세월이 하나도 무심하지 않았다는 건 너무도 감사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어머니가 딸을 설득을 했죠. 그리고 딸도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아빠를 돌려달라고 중학생이었던 딸이 세상을 향해 외쳤어요. 그래요. 저는 그 모녀를 되게 존경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고상문이 수감된 거는 허위 모략이다라는 북한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에 이르는데요. 바로 고상문이 북한 TV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을 한 겁니다. 와, 완전 모르겠다. 네, 사실 저는 남천 사회 그 환멸을 느끼고
말투가 북한 말투가. 그러네. 그리고 제가 제발 스스로 공화국의 입국해온 의거 입국자입니다. 오히려 남선에서 사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그런 고통 속에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아, 좀 말이 안 되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 안겨서 어떻게 좀 살아갈 길이 없겠는가. 그런 걸 제가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네. 15년 사이에. 아니, 애기도 있는데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이 가족들이 봤을 때 굉장히 기가 막혔을 것 같은데요. 저런 좌담회, 북한에서는 토크쇼를 좌담회라고 부르는데요. 남조선에서 자진 입국해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혀놓고 한국에서 삶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공화국의 품에 안긴 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10년이 지나도 뭐 15년이 지나도 레퍼토리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삶이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내 발로 찾아왔다. 여기서 나 너무 행복하다. 이 세 가지는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고상문 씨 인터뷰를 보고 월북이었다고 해도 저건 거짓말인 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월북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늘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고향은 인천 율목동이다. 봄이면 벚꽃이 날리는 곳이고 바다 냄새가 그윽하게 나는 곳이다. 곧 통일이 되니까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향에 가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끝내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정말 그때 당시 사회주의가 좋아서 월북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북한이 좋아서 월북하신 분도 시간이 지나니까 북한 그 사상의 한멸을 느끼고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인데 저분은 15년 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느낀 게 없으실까요? 저거는 정말 거짓말이신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도 있는데요. 그 20년 동안 그 대북 지원 사업을 했던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2015년 8월 1일 날에 북한에 들어갔다가 잠정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고상무 씨처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납북 6개월 후네요.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제가 이 공화국의 정말 이러저러한 그런 지원의 명목으로 이 공화국의 각처를 돌아다닌 것도 결국은 미국과 남조선의 반공화국 이 압살 정책에 편승해서 공화국에 대한 온갖 거짓과 허위와 모략으로 얼룩진 그런 궤변들을 죄쳐대면서 정말 같은 동족끼리 이간질시키는 그런 일에 적극 추동질한 이런 놈이 무슨 진정한 교직자고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괴롭겠죠.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나. 이분이 사실 1990년대부터 사실 대북 지원 사업을 해오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북중 국경지대에서 교직자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에 북한 이탈 주민들 오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내가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냐라는 걸 따지면서 북한과 접촉을 했고 북한이 처음에는 그냥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잡혀가지고 저런 어떤 옥고를 치르셨죠. 그래서 고상문 씨의 자진 입국이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예, 다른 주장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1년 후에 그 방송 나가고 1년 후에 이 동아일보에 이게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납북 고상문 교사 현지서 결혼. 와이프분은 어땠어요?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강제 납북이냐. 정부는 고 씨 본인의 의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 납북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송환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아, 연수 너무 시대의 비극이다. 인질극이네, 인질극. 그러니까 북한이 잘하는 행동. 다 저렇게 하죠, 북한은. 아니, 한국에서도 자식하고 이제 아내가 있는데. 힘이 없잖아요. 거기서 당에서 결혼하라면 그렇죠. 해야죠. 그냥 하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그 독재 권력 앞에서 고상묵 씨는 개인입니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이게 사람한테서 가장 약한 부분이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가족이지. 일부러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내를 만들고 또 그 아내와 사이에서 자식을 만들어 놓고
않고 탈출하는 거를 이제 아예 꿈도 못 꾸게 가족을 인질로 잡아두는 북한의 검은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북한 취재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북한 취재하고. 지금 제가 이 소식을 다 지나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남편의 재혼 소식이 들린 후 1년도 안 돼서 15년간 애타게 남편만 기다려온 아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어요. 아이고야. 어떻게? 목숨을 끊게 됐어요. 아이고야.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의 그 붙잡고 있던 그 줄, 희망의 끈 하나가 끊긴 거예요. 아플 것 같아요. 제가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했는데 가장 아픈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원운동이 불붙고 있었을 때 고상문 씨 부인은 속병이 더 깊어졌던 거죠. 저희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드디어 노력을 알아봐 주고 있다고 환호했을 때 이분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아무리 선의로 그 당시에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한 사람의 죽음까지 내가 방아쇠를 당길 의무는 권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그분에게 세상의 문을 열어줬지만 제가 세상의 문을 닫은 게 아닐까 싶어서 전 지금도 죄인의 심정으로 삽니다. 근데 참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긴 해요. 그 체제를 떠나서 권력이라는 게 혹은 권력을 가진 주체라는 것들이 한 인간을 써먹기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은 수용소에 보내고 고생을 시키고 또 한 사람에게는 남편이랑 생이별하게 만들고 근데 월북자라는 타이틀을 거기에 더 씌우고 어떤 종류의 반론도 권력자에게 할 수 없는 상태로 무력하게 만들어 놓고 저는 이 두 모습이 다 그냥 똑같아. 위대한 수령님의 품위 안에서 어떻게 좀 살아갈 길이 없겠는가. 혹시나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신이 우리의 결합을 도와줄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세 식구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자, 고상문 납북 사건 이것이 2004년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행적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의 생사를 확인한 또 다른 휴민트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 최성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찾게 된 고상문 씨에 관련된 이야기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2004년에 평양에서 작성한 북한에서 작성한 평양 시민 200만 명부 그 파일을 제가 구했습니다. 명부요? 예. 평양 시민 명부. 예. 찾은 것이 200만 명 중에 21명의 우리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중에 고상문 씨가 있습니까? 예, 이 중에 고상문 선생님이 예, 여기 고상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48년 12월 13일생 그리고 서울 중구 을지로생 그다음에 거주지가 용성구요, 평양. 그다음에 직업이 농업과학연구원 도서관 사무원. 도서관 사서네. 네, 그다음에 1995년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년 후에 바로 94년에 그때 너희들 이거 뭐 수용소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바로 인질로 95. 야, 진짜 못된 놈들이다. 여기 200만 명의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액형도 있습니다. 이거는
애도 박도 못할 진본입니다. 대표님은 평양 시민들 신상 자료 이제 좀 보여주신 거 그리고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인정도 받았다라는 이제 부연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뭐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은 이 입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북한이 저한테 줄 리는 없고 예. 그 구하는 과정은 제가 좀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아 진짜.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드러나서도 안 될 정보고 지켜줘야겠지만 궁금해. 혹시 밝힐 수 있는 점만 있다면 부합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 내부에서. 그러니까 북한 땅에서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입수하신 건 맞죠? 그건 당연히 현지 휴민트를 통해서 이걸 입수했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거든요. 혹시 대표님이 입수하신 루트와 우리 국가정보원이 확보했다는 루트가 비슷한 루트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확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건가요? 이건 하여튼 뭐 가지고 온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사람인 거죠. 동일합니다. 가지고 한 사람. 이 대한민국에 있을 때 서울대 나오시고 이 국비 유학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지리학계 그 엘리트이셨는데 농업과학연구원이라는데 그 길은 어떤 곳이에요? 농업과학연구원은 한국의 농업기술센터와 비슷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그 토질에 관련된 지리학 연구를 하거나 새로운 품종에 대한 그런 종자 개량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는 곳인데 북한이 당시 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남한의 이런 그 지리학 엘리트들을 이렇게 대거 이렇게 납치한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답이 나오는 자, 이게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 예. 서울대를 나오고 교사를 지냈다고 해서 사실은 막 북한에도 사실 그에 맞먹는 인재들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상문 씨가 북한의 지질학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갔다라는 보는 시각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 무리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농업과학연구원에서 어떤 연구사라든가 혹은 이런 책임적인 위치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사설을 하신다라는 것만 봤을 때는 그냥 어떤 상징적인 자리 정도 하나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탈북자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농업과학연구원에 있다면 이건 상당한 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가기 힘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이분이 납북이냐 월북이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산가족이라도 한번 상봉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확인을 안 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단 한 번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탈북자분들은 뭔가 이상하다. 이 안전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이 안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상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신상옥 최은희 납북 사건 얘기할 때도 느꼈지만 이 북한은 납치라는 걸 할 때 그냥 있다가 야 지금 누구 왔대 이러화가 아닌 것 같아요.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 로버트 보잉턴 교수라고 뉴욕대 언론학과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쓴 Invitation Only Zone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초대만 하는 국가라는 책인데 Invitation Only Zone이에요. 제목 잘 정했다. 잘 졌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북한이란 나라는 그 70년대 그러니까 특히 70년대와 이제 80년대 초까지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납치를 해왔다라고 폭로하는 책이 인비테이션 only zone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국가가 납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납치했지? 그러면 아니다. 우린 초대했다고. 자발적으로 걸어온 사람들이다. 초대했으니까. 그 뭐냐면 인력이 필요하면은 북한은 무조건 납치를 해왔다. 국가 차원에서. 신상옥 최은희 씨도 그렇고 뭐 그 당시 뭐 다행히 납치는 안 됐지만 뭐 윤정희 씨, 백건우 씨도 그렇고 뭐 또 뭐 고상문 씨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고정간첩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뭐 그 당시 뭐 이 79년도에 국비 유학을 갔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리학을 정말 잘 아는 그런 그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뭐 관용 여권을 들고 지금 그 네덜란드 갔다가 노르웨이, 우리 그 북한 우리 자국 공사관이 있는 노르웨이 오슬로로 갈 건데 이런 정보를 줘가지고 그러면 필요할 경우에 납치를 하라. 물론 제 생각이지만 이 국가 차원에서 납치를 한 것 같아요. 그 책 내용이 맞다고 하면은. 사실 뭐 당시 이 7, 80년대는 북한도 못 살던 때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납치라는 이 어떻게 보면 과격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납치냐, 자진 월북이냐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던 거거든요. 아까도 보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그냥 버스에다 가방 놓고 나가지고
실수로 여권을 잃어버려서 대사관을 찾아갔는데 그게 하필 북한이야. 북한 사람들에서는 그냥 호박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넘겼다. 이게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인데 또 호텔에다가 그렇게 쓰고 그렇지. 자기 자필로 뭐 평양이다 쓴 건 또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당시만 해도 이미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북한이 상당히 뭐 물론 이제 체제 경제 구조가 이기기 시작할 때인데 상당히 국력 외교력은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60년대 말에 그 동베를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백림 사건. 동백림 사건. 동베를린에 있는 유학생들이 수십 명이 북한에 이제 포섭이 돼 버린 거예요. 포섭이 되어가지고 근데 당시 우리가 가난했잖아. 근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가지고 송금을 외환 송금을 끊어버린 거야. 라고 했을 때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돈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걸 갖다가 우리 정부에서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학생들을 그 나라 정부의 허락도 없이 유학생들 납치해 왔어. 30명인가를. 굉장히 외교 문제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난리가 났어요. 이런 납치 활동이 사실 뭐 70년대, 80년대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2010년 최근에 와서도 사실은 북한은 이런 걸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하던 당시에 상당히 이상한 어떤 인물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 나온 북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특수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특수 세대? 네, 대사관에 생활 총화를 하러 나오지 않는 사람들 뜻하는 말입니다. 생활 총화 열애. 이게 생활 총화 열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주를 하는데 베이징을 여행하신 분들이면 잘 아시겠지만 왕징이라는 코리아타운. 네,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고급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동네에 굳이 삽니다. 여기서 집을 임대를 해서 거기서 살고 이제 마치 자신이 북한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남한 사업가들에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친하게 대북 사업, 뭐 대북 경협 이런 거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정보를 빼내가거나 포섭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이런 인적 관계를 엮어서 이제 어떤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분들의 자녀랑 이제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니고요. 그리고 고가의 가방이나 아무리 북한에서 이제 돈을 벌러 나온 외화벌이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가의 제품들이 있거든요. 시계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를 함부로 찰 수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감시도 있는데. 그렇죠. 네, 남들 보는 눈돈인데 그렇게 뻗어서 차고 다니고 그 친구들은 일부러 한국인들이 좀 많은 반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한 명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자기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반에 들어가라더라. 아버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포섭을 해라.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지령을 또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게 지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학교에 넣어버리는 거죠. 가서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라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되게 고도화되고 세련돼진 거야. 왜냐하면 결국 이용을 하는 사람도 이용을 하면서 이게 이용이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고 대북 이용을 경협이다. 당하는 사람도 이용을 당하면서 내가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 자, 어쨌든 남북 역사의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이만갑 시크릿 코드. 오늘의 시크릿 코드를 공개합니다. 516입니다. 516? 우리가 알고 516 하면 생각나는 게 516? 5월 16일. 조심해야 돼. 여기서 또 혁명 그런 거. 쿠데타. 그러니까 516 하면 우리가 그 현대사에 있는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516하고 납북 사건하고 뭔 관련이 있는 거예요? 516번지에서 살았던 사람. 516번지? 516번지. 어디 서울시? 셜록 홈즈인가요? 그러면 제가 다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시크릿 코드 516. 아, 그래. 516명. 516? 가방을 넣고 내린 버스 번호.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이거 괜찮네. 괜찮네. 가방을 내리고 온 그 버스 번호. 네, 버스 번호. 516번. 괜찮은데? 516번 버스. 아니면 호텔방이 516호인가? 창의적이야. 점점 이거 다 나온 것 같은데? 516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을 들어봤는데요. 자, 유럽에서 북한으로 사라진 대한민국의 지리교사 고상문. 이 사건에 얽힌 시크릿 코드 516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밝혀집니다. 이 강원도 성에서 납북된 칼기.
납북자가 516명. 6.25 전쟁 이후에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의 수 516명. 납북 사건은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도 70년대까지 집중 발생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의 납북으로 인해 굳은 사람들이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네, 516명 이거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 많아요. 최종적으로 지금 집계가 된 게 516명이지 아직도 더 찾을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516명 중에 지금 21명을 제가 아까 평양 시민 명부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학생, 칼기, 그다음에 아까 고상문 씨 유학생 이렇게 분포로 해서 21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일 가슴 아픈 게 이게 지금 홍도에서 이렇게 이 둘이 친구 두 명씩 어린 친구들네, 어린 친구들. 홍도요? 이게 둘이 이제 친구니까 홍도를 갔어요. 두 명이. 놀러. 홍도에서 간첩선이 내려와서 얘네들 실고 간 거예요. 실고 간다고요? 응. 이 위에가 이제 제가 넣은 것이 이게 북한에서 통제해 준 겁니다. 확인 불가. 생사를? 예, 어머니한테. 아, 네. 적십자사에서 확인을 못 해주겠다. 이게 북한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요 두 명도 아이고야. 아이들이요? 요 사진이 잡혀가기 이제 한 달 전 사진이에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 진짜. 네. 어디서 그렇게 들어가요? 아니, 너무 어린데요? 혹시 몇 살입니까? 아니, 요 지금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어려 보여. 예. 너 1학년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한 13살 정도. 이게 보면은 우리 저 대표님 공개하신 이 자료를 보면은 조금만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그 리스트, 평양 시민증 리스트랑 과연 이 실종됐던 홍도에서 홍건표, 이명우 등이 어떻게 동일 인물이냐를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단순히 이름과 그때 당시 실종됐던 것만 매치된 게 아니라 평양 시민증에 보면 고향이 아예 다 기재돼 있어요. 충청남도 청원군 입장면 도림리 그리고 지금 만경대구역 팔골 2동에 살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박예경이라는 여성과 결혼했다. 시민증은 언제 발급됐고 시민증 단위는 모란봉이다.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들이 다 있기 혈액형이 때문에 있습니다. 혈액형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이 홍건표를 잃어버린 아빠 엄마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이산가족 상봉 때 정보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확인 불가능이라고 했고 우리 정부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몇 년이 지나서 성인이 된 아들이 북한에서 얼굴도 모르는 박예경이라는 여성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정보를 최 대표님이 확인해 준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걸. 자, 대표님, 납치를 하면은 북한 내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나요? 글쎄, 저는 뭐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탈출시킨 우리 납북자들을 증언을 들어보면 이나마 교육관, 이제 속된 말로 이 학생들도 여기 포함돼 있어요. 노동당 연락소에 있는데 이 학생들이나 우리 그 어민들 이르는 사람들한테 여기 출연했던 우리 최욱이 선생님한테는 최욱이 선생님이 고스톱을 잘 치거든. 고스톱을 간첩들한테 가르쳐주고. 현지화 교육. 그다음에 이 학생들은 이제 우리 그 간첩들이 여기 뭐 옛날에 슈퍼마켓 오면 뭐 행동 이런 거 다 틀리잖아. 그런 거 여러 가지 그 생활 저기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우리 고상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선생님이었으니까 거기에
간첩 교육에 무진장 이용했으리라 저는 봅니다. 자, 최성용 대표님. 이분들의 생사도 확인이 됐습니까? 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학생 아닙니까? 1년에 2명씩 홍도만에서 잡아갔어요. 이거를 어머니가 간첩한테 들은 거예요. 간첩 잡혀서 온 사람한테. 그 정보를 또 주신 게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했던 부부 간첩단 사건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그 부부 간첩이 가르쳐준 내용. 납북된 이명우 군과 홍건표 군은 이제 19년이 지나 다 같이 38살. 북한은 두 사람을 대남 공작원들에게 남한의 실상과 말씨 등을 교육하는 이른바 이남아 교관으로 변신시켜 마 교관과 홍 교관으로 불린다고 안기부가 확인했습니다. 최정남 부부와 95년 부여 침투 간첩 김동식이 이들에게서 이남아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38살의 청장년이 된 이민교. 평양시 용성구역 이남아 환경관에서 슈퍼마켓 교관을 맡고 있으며 175cm 키에 체격이 큰 편으로 서울과 경기 말지를 쓰고 있습니다. 37살 최승민, 키 173cm에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최 씨는 이남아 환경관의 양복점 판매점 교관으로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땠을까? 나는 지금 그 부모님한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아이가 사라진 거야. 그랬는데 그래도 확인이 됐잖아. 살아있다라는 게. 그때 기뻤을까? 아니면 더 안타까웠을까?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부모님 반응이 어땠어요? 이렇게 딱 평양 시민증에 이게 당신 아들이다. 살아있고 결혼했다라는 거 알려주셨을까요? 이분들이 이제 제일 조금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예 죽었겠지 하고 제사상을 왔거든. 그걸 전부 철회했어. 치웠어. 아 살아있구나. 그것이 내가 좀 제일 좀 기쁘고. 뭐 여하튼간에 이 부모님 지금 현재 홍건표 어머니하고 이민교 어머니 두 분이 살아계세요. 90이 넘으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정정한데 이분들이 소원이 이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평양에서 그냥 살게 두세요. 거기서 그냥 자식 낳고 있으니까 살게 두시되 한번 얼굴이라도 좀 보자. 그거는 가능하지 않나요? 해줘야 할 일이야. 거기서 살으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만약에 북한의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 이런다라고 한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체제 선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체제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족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니까 뭐 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준다 하더라도 조용히 만나게는 해주자. 이 정도는 통하지 않을까? 그런 노력도 안 하나요? 그래 이분 그 아버님들이 홍도를 가서 뒤졌어요. 지금 홍도가 뭐 좋은 관광지가 돼 있지만 옛날에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뒤다가 못 찾아가지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홍도를 수색하다가. 예. 그래서 참 제가 저도 아버지 입장에서 납북자 가족으로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권한테 너무 섭섭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국민들한테 좀 맛있고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가족이 될 텐데 제가 어저께 여기 올 때도 잠깐 그 전봇대 그 강아지 고양이나 50만 원 주겠다고 써 있더라고. 그런 거 보면 우리 그 가족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가족들이 요구하는 건 소환이 아니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주고 죽었으면 제삿날이라도 알려달라. 이게 가족의 소원인데 그렇죠. 이것도 못 받아내고 이것도 안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 일인데 지금 이 516명이 납치되셨는데 이 중에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생존자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1991년에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다 탈출을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 강신호 대사가 북한 김용수 대사 일행을 처음 만납니다. 여기서 가까운 이태리 대사관 두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대사관 문이 열리고 차량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 총소리가 팍 나는 거예요. 몇 명이 다쳤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차들끼리도 막 엉키고 부딪히고 그때 강신동 대사가 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소말리아에서요. 저는 강신서입니다. 소말리아 처음 대사이자 마지막 대사를 지냈습니다. 채널 A